안녕하세요. LA 뷰티쇼입니다. 여러분 차 한잔합시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할 차는 말차. 여러분들 말차 좋아하세요? 한번 제가 먼저 시음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맛있네. 쌉쌀하면서 고소한 그런 맛이 느껴지는데 이게 보통 말차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제가 마신다고 해서 뭐 그냥 동네에서 파는 이런 말차가 아니다. 굉장히 귀한 건데 바로 제주 말차입니다. 제주 말차. 제주도에서 재배된 그 말차를 가지고 차로 만든 굉장히 귀한 거죠. 한국 분이 운영하시는 커피숍이 있어서 제주 말차가 있다고 해서 와서 이렇게 먹어보고 있는데 괜찮네. 이 정도면 경쟁력이 있을 것 같아요. 이 집이 장사가 잘 되는 것 같아. 대한민국을 빛내주고 있는 우리 제주도의 말차. 좋습니다. 또 한국 음악까지 K-팝 음악이 나오고 있고 여기 외국 분들이 대부분 손님인데 분위기가 좋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차 마시면서 얘기 좀 하도록 할게요. 요즘 시장이 좋지 않잖아요. 코인 가격도 그냥 재미없고 어제 생방에서 여러분들과 나눈 것처럼 뭔가 좀 가끔씩은 이렇게 쏴줘야 되는데 단비가 좀 내려줘야 되는데 너무 메말랐어. 우리 계좌가 너무 메말랐어. 힘이 쭉 빠지고 지칩니다. 지쳐.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럴 때는 우리가 맛있는 차도 한 잔씩 마시면서 우리들의 이 정서를 좀 관리할 필요가 있다. 가족들과 함께 좀 맛있는 것 좀 드시고 고기도 드시고 맛있는 뭐 차, 음료 이런 것도 좀 하시기 바랍니다. 막 카톡이 오네. 자, 여러분들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얘기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 차 좀 마시면서 지금 관세 때문에 시장이 굉장히 위축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되나. 그런데 전반적인 흐름 어떤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지 이런 불안한 상황 속에서도 위축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작업은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봐요. 레리 핑크 아시죠? 레리 핑크가 또 TV에 나와서 비트코인이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막 해대고 그 사람은 굉장히 사명감을 받고 뭔가 이루려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우리가 그걸 어떻게 봐야 될까? 아니 뭐 레리 핑크가 떠들든 말든 코인 가격에 반영이 안 되니까 레리 핑크도 실패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는데 자, 여러분들 메시지와 메신저는 다르죠? 메신저가 뭔가요?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람이 메신저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이 있어요. 메시지보다는 메신저가 더 중요하다. 제가 여러분들께 지속적으로 비트코인 관련 그리고 우리들의 코인의 미래 이런 메시지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메신저죠.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니까 식상해요. 맨날 똑같은 얘기하고 뭐 희망만 주는 것 같고. 그런데 똑같은 얘기를 레리 핑크가 이야기했더니 반응이 달라. 월가에서 반응이 지금 심상치가 않아요. 시장이 지금 위축되고는 있지만 월가에서 슬쩍 고래들이 기관들이 매집을 하는 것 같고 또 국부 펀드를 만나서 이 작업을 치니까 레리 핑크가 국부 펀드에서 아부다비에서 막 사재기를 하고 상황이 심상치가 않아요. 자, 레리 핑크가 뭐 특별히 어마어마한 얘기를 하고 있네요. 사실 뭐 레리 핑크가 하는 얘기 비트코인은 국제적 자산이고 고퀄 자산이다 이런 얘기 뭐 제가 늘 하는 얘기잖아요. 혹시 레리 핑크가 제 영상을 봤나? 근데 이 사람은 한국말을 못 알아들을 테니까 그런 건 아닐 테고. 레리 핑크가 얘기했더니 갑자기 사람들이 귀를 쫑긋 세우는 그런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메신저가 중요한 것 같아요. 이 동네 아저씨가 얘기하니까 안 먹히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냥 약간 이제는 식상하기도 하고 반신반의. 비트씨가 너도 선동하는 거지. 레리 핑크가 선동하는 걸까요? 사람들 근데 레리 핑크 얘기할 때는 선동한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뭔가 그 천기누설을 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기도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돈 있는 사람, 뭐 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얘기할 때는 사람들이 막 귀를 쫑긋 세워요. 예전에 제가 어느 모임에 갔을 때 돈 많은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얘기하면 사람들이 막 듣고 막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별로 재미없는 말에도 막 웃어 이러고 박수 치면서 아니 제 얘기가 더 재밌는데 제가 얘기할 때는 웃지도 않고
그 사람들이 이거 뭐 왜 저러나. 에이, 객관적이지가 못하네. 그거 제가 약간 섭섭하기도 했는데. 그게 차가운 현실이죠. 여러분들도 어디 가셔서 뭐 돈 많은 사람, 뭐 힘 있는 사람, 권력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 얘기하면 또 막 사람들이 몰리잖아요. 그게 바로 메신저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 사람들의 말에는 힘이 있다. 그 사람들이 뭔가를 이루고 가진 자고 성공한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 말을 들으면 성공할 것 같고 그 사람들의 말에는 그 성공을 기반으로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메신저가 중요하다. 이렇게 제가 좀 성공을 해야지 제 말에도 좀 무게감이 있을 텐데 그건 그렇고 뭐 여러분들과 제가 나누고 싶은 얘기는 같은 메시지다 이거죠. 레리 핑크가 하던 얘기, 요즘 하고 있는 얘기, 제가 늘 하던 그 얘기입니다. 자, 어제는 트럼프의 아들들이 비트코인 채굴을 하겠다, 비트코인 채굴을 하겠다 이런 메시지를 또 내놓습니다. 비트코인 채굴 어제 오늘 있었던 얘기는 아니죠. 비트코인의 미래에 관심 있는 분들은 채굴을 원하고 꼭 채굴을 하지 않더라도 관심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채굴을 하게 되면 시장 가격보다 조금 더 저렴한 가격에 컨트롤할 수 있는 가격에 비트코인을 취득할 수 있으니까 채굴은 굉장히 좋은 선택이 될 수 있겠죠. 트럼프 아들들이 비트코인 채굴 회사의 최고 전략위원으로 임명이 되고 투자를 하고 회사를 끌고 갑니다. 트럼프 아들들이 메신저가 되는 거죠. 메시지는 뭘까요? 비트코인 채굴. 비트코인 채굴은 미래가 있다. 비트코인 채굴이라면 비트코인을 채굴하는 거니까 결국은 비트코인의 미래를 밝혀주는, 비트코인은 모아야 되는 거다.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비트코인을 많이 모아야지 우리들의 미래를 밝혀줄 수 있다. 이런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거죠. 자, 그 메시지는 허황된 메시지일까요? 제가 얘기했을 때는 에이, 저 사람이 또 선동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는데 트럼프의 아들들이, 또 트럼프 아들들이 얘기한다는 건 또 다른 메시지죠. 트럼프 아들들의 뒤에는 트럼프라는 현직 미국 대통령의 메신저가 뒤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트럼프와 트럼프의 아들들이 보내는 메시지는 그럼 얼마만큼 무게가 있을까요? 어쩌면 우리가 코인의 가격을 쳐다보는 동안 그 무게감을 느끼고 있지 못하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까지 들어요. 그래서 지금의 이 상황의 진전 이런 것들을 보면서 비트코인을 통한 기관들의 접근, 그리고 여러 돈 많은 사람들의 사업 확장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좀 도전을 받아야 되겠다. 그런 사람들이 이런 비트코인을 사고 채굴 회사에 투자해서 다음 달에 뭐 연말에 크게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그렇게 하는 건 아니겠죠. 길게 내다보고 하는 거잖아요. 길게. 그러면 우리가 적어도 그런 사람들처럼 똑같이는 못해도 페이스를 어느 정도로 맞춰가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바라보는 걸 우리도 좀 바라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장기적인 투자 설계가 필요하겠죠. 그런 부분 여러분들이 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지금처럼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는 잠시 우리가 쉬어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상황을 좀 멀리서 바라보고, 그렇지, 나의 투자 설계는 이러하다. 내가 이렇게 접근할 거고, 돈이 생기는 대로 이런 자산을 모아갈 거고, 그러면 언젠가 유의미한 결과로 큰 결실을 나에게 가져다 주겠지. 이렇게 접근하면 좋겠어요. 물론 단기적인 접근도 필요합니다. 이번 또 비트코인 사이클을 통해서 적정선에서 어느 정도 수익 실현도 하면서 가야 되겠다. 이런 계획을 세워도 좋아요. 그런 여러 가지 다른 접근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잠시 후면 미국의 상호 관세 적용이 발표됩니다. 어떻게 발표될지 우리가 그걸 알 수가 없죠. 그걸 알려고 몸부림해서는 안 될 것 같은데, 백악관의 실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아닌데 백악관의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트럼프의 의지는 분명하다. 이거 뭐 제가 여러분들께 늘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트럼프의 의지, 하워드 루트닉의 그 의견, 그 사람과의 밀담을 통해서 저런 것들이 조율돼서 진행되고 있구나. 그리고 미국의 재무부 장관 베센트가 주장하는 이야기, 하는 얘기들 보면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혼선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미국에게 좋을 수밖에 없다. 그걸 위해서 지금 가고 있는 거다. 사실 트럼프가 관세 전쟁 저지르고
좀 미국이 고통을 받아도 명분이 있어요. 이거는 바이든이 싸질러 놓은 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힘든 거지. 지금 상황을 수습하고 결국은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 트럼프가 판을 마련하고 있는 걸로 얼마든지 포장할 수가 있는 거니까 지금 트럼프의 행보는 과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우리가 참고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이 미국 입장에서 우리가 이 상황을 바라봐야 될 것 같아요. 미국 입장에서 이 상황을 바라보면 이건 미국에게 좋은 걸까? 아니면 미국에게 안 좋은 걸 트럼프가 실수로 하고 있는 걸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세는 누가 내는 거죠? 제가 만약에 물건을 수입한다면, 저는 한국에서 물건을 수입하고 있어요. 식자재 관련 용기 이런 것들을 수입하고, 기계 부속 같은 건 제가 타이완, 대만에서 수입을 합니다. 그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관세에 저도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관세 부과가 시작되면 제가 사오는 그 물건에 대해서 제가 돈을 내는 겁니다. 한국에서 수출하시는 분이 이 관세를 내는 게 아니고 제가 수입하는 사람이 돈을 더 내야 되는 겁니다. 부담이 생기죠? 그럼 어떡하나? 어쩔 수 없죠. 돈 내고 제가 판매할 때 이걸 이제 필요한 사람들한테 제가 이제 도매로 판매하는데 제가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어요. 그럼 그 사람들은 비싸게 사갔으니까 소비자들한테 떠넘기겠죠. 그러면 소비자들에게 결국은 부담이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연쇄적인 반영이 있을 텐데, 그럼 다시 생각해보면 수출하는 사람이 돈을 내는 건 아니잖아요. 직접적인 피해가 있는 건 아닙니다. 물론 이제 이게 연쇄 반응으로 저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으면, 아니 미국에 이 물건을 파는 데 없나? 조금 더 비싸더라도 관세 계산하고 나면 뭐 미국에서 하는 게 차라리 더 낫네. 미국에서는 뭐 바로바로 가져올 수 있는 거니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제가 판로를 개척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한국에서 수출하시는 분들이 시간이 좀 지나면 매출에 타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관세가 무서운 거고, 여기에 대해서 반발하고 보복 관세가 있는 거죠. 자, 그렇지만 다시 한번 이 관세의 본질에 대해 살펴보면 관세는 수입하는 사람들이 내는 거기 때문에 직접적인 바로 영향을 받는 건 아니다. 그리고 이건 시간을 지나면서 이제 적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뭐 관세를 내야 된다고 해서 그냥 갑자기 끊는 건 아니에요. 사와야 돼요. 찾으려면 시간이 걸리고, 미국에서 또 생산 기지를 마련하고 뭔가 여기서 또 뭐 판매가 있으려면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는 울며 겨자 먹기로 한국에서 수입을 하면서 관세를 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관세 적용된다고 해서 갑자기 수출을 못하는 건 아니다. 일단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 다시 바라본다면, 제가 수입해오는 물건에 대해서 가격을 올리니까 소비자들에게 부담이 돌아간다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럼 미국 국민들이 인플레이션 때문에 더 힘들어질까? 그 가격 올라가는 것만 바라보면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관세를 뜯어냈으니까 미국 정부에서 수익 창출이 됐죠. 그러면 그걸 가지고 뭐 할까? 결국은 국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습니다. 세금을 면제해 준다든가. 트럼프가 여러 공약을 내놨잖아요. 팁에 대해서 세금을 빼준다, 연금에 대해서 세금을 빼준다, 이런 부분에도 또 세금 빼주고, 이렇게 하면 빼주고, 이렇게 하면 빼주고, 또 세금을 통한 수익이 많아지면, 잘하면 15만 달러 미만의 납세자들에게 세금 혜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런 다른 방법으로 현금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미국 시장이 더 활발해질 수 있고 미국 국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의 그 제조업이 활발해지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관세 계산하면 미국에 사는 게 더 낫다라는 판단이 서면 미국에서 찾으러 다닐 테니까, 그럼 이왕이면 미국의 공장을 차리고 한국에서 만드시는 분들이 아예 생산 기지를 미국으로 옮겨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여러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에 미국에는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그런데 지금 시장에서는 이걸 너무 또 과하게 평가하고 있는 것 같아요. 미국에 안 좋은 걸, 온 세계에 안 좋고 미국에도 안 좋은 걸 트럼프가 억지로 우겨서 하다 보니까 지금 모두가 죽는 게 아닌가. 이건 너무 확대 해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미디어에서 자꾸 이렇게 여론을 만들어 갑니다. 트럼프 흠집 내기를 하는 거고, 너무 과하게 반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 미국의 경제 지표가 발표가 되죠. 대표적으로는 CPI, PC, 미국의 고용 지표, 이런 것들이 얼마만큼 신뢰도가 있을까요? 얼마 전에 미국의 베센트 재무부 장관이 인터뷰에서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미국의 여러 경제 지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신뢰를 하냐?
그거 다 믿냐? 그랬더니 그 사람의 대답은 NO! 믿지 않는다라고 해요. 참고로 하는데 그게 진짜 그렇게 모든 미국의 상황을 반영하고 있지는 않다. 차라리 그 사람이 직접 지칭하지는 않았지만 트루플레이션 같은 다른 3자 데이터를 더 신뢰한다라는 그런 표현을 간접적으로 했습니다. 사실 그게 더 맞는 거죠. 트루플레이션 같으면 미국의 수백 개의 기업에서 제공하는 자료들을 가지고 인플레이션 수치를 발표하잖아요. 그런데 미국 노동 통계청에서는 그냥 기관 몇 군데 기업들 이런 데 전화 몇 통 때려보고 그걸 가지고 자료를 만들어서 보고를 하고 그걸 발표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미국에 발표된 여러 경제 지표를 다 믿을 수는 없다. 그리고 언론에서는 그 제한적인 자료를 확대 해석을 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리고 지금 상황을 너무 암울하게 몰고 가는 그런 경향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뭐 언론에서 이렇게 발표된다고 해서 우우하고 글이 쏠리고 또 이쪽에서 발표되면 또 우우하고 쏠리는 이런 건 우리가 조금 필터를 하면서 보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지금 시장은 너무 민감해져 있습니다. 툭 치면 터져버릴 듯한 그런 분위기인데 만약에 관세로 인한 어떤 충격이 가해져서 시장이 좀 암울한 상황으로 치달으면 그건 너무 과한 반응일 거다 이런 예상을 해보고요. 하지만 조금 늦춰주는 그런 모양새로 시장을 좀 달래준다면 시장이 또 과하게 반응할 수 있어요. 아, 관세전쟁 끝났다. 근데 그거 아니에요. 관세전쟁은 함께 갈 수밖에 없고 트럼프의 의지는 분명하기 때문에 이번에 또 갑자기 좀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면 이건 또 잠깐일 거다. 일시적인 그런 너무 많이 눌려있기 때문에 반등하는 정도일 거다라고 생각하는 게 조금 합리적인 그런 견해가 아닐까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런 부분 참고하셔서 여러분들 이 상황 지혜롭고 현명하게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